정책 겉과 속을 들여다보는 정치원 시작합니다. 오늘은 홍익표 전 민주당 원내대표, 김성태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깊이 있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대장동 항소 포기 이슈가 모든 정치권 이슈를 집어삼키고 있습니다. 항소 포기의 여파가 가라앉지 않고 있는 가운데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에 대해 검찰 내부에서는 용퇴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분출하고 있는데요. 노 대행은 오늘 휴가를 낸 것을 두고도 여러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출근길 모습부터 보시죠. 법무부 장관으로 항소 포기하라는 지시 받았습니까?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항소 포기는 나의 결정이라고 했던 노만석 대행. 어제 대검 연구관들을 만난 자리에서 항의를 받으면서 괴로움을 토로했다고 합니다. 용산과 법무부 관계를 고려해 항소를 포기한 거라고 말했다고 전해지는데 대통령실을 언급한 건 처음입니다. 사실상 자신이 정치적 판단을 내렸다고 시사한 내용입니다. 또 노만석 대행은 검사 노만석이 아닌 인간 노만석으로 살고 싶다고 해 거취를 놓고 고심하는 걸로 보이는데 오늘 하루 휴가를 냈습니다. 대통령실은 별도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검찰의 대장동 사건의 항소 포기 과정에서 관련 내용이 대통령실의 민정수석실까지는 보고된 것으로 파악됐지만 그 이후 어떻게 조치하라는 식의 지시는 없었다는 게 관계자들의 설명입니다. 어제 정성호 장관은 대통령 재판과 이 사건은 관련이 없다고 강조했는데 야당 반응까지 들어보시죠. 아니 이 사건과 이재명 대통령과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이재명 대통령 이미 별개로 기소돼서 재판을 진행 중이다가 지금 중단돼 있고. 이번 일에 그 대통령실의 관여가 있다고 보십니까? 당연하죠. 그렇지 않고서는 법무부 장차관이 저런 식의 표현을 할 수가 없을 것이고 예. 검찰 수뇌부가 항소 포기를 강요할 아무런 실익이 없지 않습니까? 이재명 대통령 정진상 전 실장의 재판을 끊고 가기 위한 징검다리를 하나 없앤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네, 대장동 사건 검찰의 항소 포기 핵심은 검찰 윗선의 외압이 있었는지 이게 논쟁의 핵심인데요.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 항의차 찾아온 후배 검사들 앞에서 용산과 법무부 관계를 고려해서 내린 결정이었다. 나도 무척 괴롭다 이렇게 토로했다고 합니다. 그럼 사실상 검찰총장이 정치적인 결정을 했다라고 시인을 한 건데요.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이게 관계를 고려했다고 얘기해서 정확하게 지금 아직 워딩은 비공개 그 연구관들하고 비공개 자리에서 한 얘기이기 때문에 정확한 워딩은 제가 알 수가 없습니다만, 저런 처음부터 이 판단을 할 때 그 당초 노만석 그 대검 차장이 한 얘기는 수사팀과 중앙지검 그리고 법무부의 의견을 고려해서 다 듣고 내가 내린 결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결국은 이번 결정의 주체가 본인이라는 의미인데 용산과 법무부를 고려했다는 게 그런 거를 고려해서 내가 내린 결정이라는 건지 네. 그렇다면 문제는 없어요. 다만 고려가 아니라 무슨 압력을 받았거나 나는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용산으로부터 누구한테 전화를 받았다든지 또는 법무부 장관이나 차관으로부터 전화를 받아서 이렇게 하라고 어떤 지침 아닌 지침이 있었다든지 이렇게 됐을 경우에 좀 또 다른 문제가 되겠죠. 그런데 현재까지 봐서는 압력이나 지시, 지침 이런 보다는 고려했다라고 해서 고려라는 것은 우리가 흔히 사전적 해석을 할 때 내가 여러 가지를 생각해서 결정한 거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여지거든요. 고려해서 결정했다는 거는. 그런 측면에서 아직까지는 저게 용산이 직접적으로 개입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실제 그 노만석 대검 차장과 또는 대검 관계자들과 용산의 대통령실 관계자들이 직접적으로 통화했거나 당시에 이것을 협의했다는 어떠한 정황이나 증거도 나오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저 표현만을 갖고 바로 대통령실이 대검 차장에게 압력을 가했다 이렇게 해석하는 건 좀 확대 해석인 것 같습니다. 예, 지금 대통령실에서는 별도 입장이 없고요. 대통령실 민정수석실에서 사후 보고만 받았다. 지금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지금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의 경우에는 검사 노만석이 아닌 인간 노만석으로 살고 싶다 이런 입장을 후배들에게 밝혔다고 전해지고요. 이 용산과 법무부의 관계를 고려했다는 것은 검찰을 위한 그런 판단이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이제 노만석 대행이 이게 항소 포기를 결정했을 때 당시는 총장 그러니까 직무 대행으로서 자기의 권한이었고 자기의 판단이었다 그런 입장에서 그 다음에 이제 법무부와 협의했고 또 법무부 차관으로부터 구체적 또 의견을 받았다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사실상 이제 정부가 개입됐다는 것이죠, 법무부.
그러니까 검찰총장 지금 대행이기 때문에 검찰청법으로 사실상 검찰총장을 지휘할 수 있는 것은 법무부 장관이 지휘를 합니다. 개별 사건에 대해서는 하지 않지만은 그렇다면은 지금 현재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수사 지휘권을 정식적으로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가지고 노만석 대행에게 수사 지휘권이 발동된 거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결론은 본인도 인정을 했습니다만은 뭐 특히 용산하고 법무부의 관계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니까 자신이 정치적 판단을 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니까 그 정치적 결정을 하기까지는 대통령실과 그리고 법무부 여기에 입장을 갖다가 검찰을 갖다 살리기 위해서 자기는 고민할 수밖에 없었다. 이걸 양심적으로 고백한 거거든요. 네. 오늘 휴가를 내고 이제 집에 쉬고 있지만은 노만석이라는 사람이 검사 생활을 어떻게 이제 마무리할 것인지 깊게 고민할 거예요. 또 한편으로는 여기서 뭐 대통령실까지 이렇게 학대되는 부분은 또 이거는 막아야 된다는 어떤 여러 경로로 또 압박이 있을 수도 있는 것이고 어떻게 이 사건의 핵심은 서울중앙지검 내부에서는 실질적으로 항소를 결정하기로 한 이 결재까지 다 이루어진 상태에서 대검에서도 처음에 그렇게 하는 게 맞다는 입장에서 이걸 법무부한테 그래도 보고하는 행식을 취했을 때 법무부 입장이 이걸 신중하게 판단하라. 그러니까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 지금 대행의 사이는 그냥 관계가 아니에요. 지휘를 받을 수 있는 관계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노만석 대행 입장에서는 자신이 이제는 진솔하게 국민들에게 자기가 이 정치적 판단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그 뒷배경에는 이런 정치적 예합이 있었다. 그런 측면에서 나는 검찰 조직을 살리기 위해서 뭐 이런 결심을 한 거지만 그 결론은 그게 검찰이 공소권을 포기하면서 검찰을 살린다는 게 그게 참 말이 안 되는 이야기인데. 10개월 후면 이제 공소청으로 변할 검찰청의 운명이 있는데요. 그렇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기도 진솔하게 이 부분에 잘못된 판단을 한 부분에 대해서 검찰 후배들에게 검찰 조직에 자기는 이제 진솔한 입장을 밝혀야죠. 용산과 법무부의 관계를 고려할 수밖에 없었다는 검찰총장 대행의 의미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고 있었습니다. 그 노만석 차장이 좀 더 분명하게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보면 제가 보기엔 처신이 매우 부적절합니다. 당초 얘기했던 거하고 좀 더 다르고, 그러니까 이 사람 만났을 때 이렇게 얘기하고, 저 사람 만났을 때 저렇게 얘기하고, 우유부단해 보이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정진우 그 중앙지검장 사의 표명했잖아요. 당초 그 정진우 중앙지검장과 그럼 대검 차장의 생각이 달랐던 건지, 아니면 처음부터 둘이 같았던 건지, 그것도 애매해요. 마치 그 대검 차장과 이후의 설명은 대검 차장과 저 중앙지검장이 같이 항소하자 해서 법무부의 의견을 받아서 바꾼 것처럼 얘기하고 있는데, 처음에는 자기는 항소를 하지 않는 쪽이 입장이었던 것처럼 얘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오늘 이렇게 중요한 날 그 별도로 그 휴가 연차 내고 지금 나오지 않는 것도 공직자로서 매우 부적절해 보여요.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뭐 솔직한 얘기로 법무부로부터 어떠한 전화를 받고 압력이 있었으면 압력을 받았다. 아니면 그렇지 않고 법무부의 의견을 물어봤는데 이런 의견을 받았고 결국 결론적으로 내가 판단했다. 대검 지금 현재로서 대행이기 때문에 노만석 차장이 대검을 실질적으로 지휘하고 있는 그 순회 그 인사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에 따른 적절한 자신의 입장 표명과 이 사건에 대한 전모를 사실관계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외압이 있었으면 있었다, 없었으면 없었다, 좀 명백히 해줬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사건에 대해서 정치권은 각자 유리한 쪽으로 여론을 돌리려 총력전에 나서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정치검찰의 항명이라고 비판을 했고요. 국민의힘은 대검찰청을 항의 방문했는데 여야 모두 검찰을 비판하고 있지만 이유는 전혀 다릅니다. 영상으로 보시죠. 직무유기, 직권남용, 항소포기 규탄한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신중하게 결정하라고 했다는 말이 저에게는 조폭 두목이 밤길 조심하라는 말로 들립니다. 이재명을 탄핵해야 합니다. 규탄한다. 노만석은 검사라는 호칭도 아깝습니다. 권력의 바람 앞에 자기 스스로 벌렁 드러누워 버렸습니다. 민주당 이번 사태를 친윤석열계 검사들의 난 검란으로 규정하고
친윤 정치검찰 신호에 따라 분주히 움직이는 국민의힘이 마치 파블로프의 개와 같다고 비꼬았습니다. 이재명 정부 임기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하늘처럼 단단하게 뭉쳐서 철도 공조를 할 것을 당과 정부 그리고 대통령 실은 한몸 공동체입니다. 네, 국민의힘은 오늘 대검과 법무부를 항의 방문했는데 정성호 장관과 노만석 대행의 사퇴를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장동혁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 탄핵까지 얘기를 했거든요. 이 모습 어떻게 보셨어요? 이재명 대통령의 탄핵보다는 이제 주무부처 장관인 법무부 정성호 장관에 대한 탄핵을 이야기한 것은 맞죠. 그렇지만 현재 국민의힘이 지금 현재 국회 입법 권력의 절대 의석 부족으로서 현재 그런 게 지금 현실화되지는 못하고 있고 다만 이 사안의 엄중성을 가지고 우리 국민들에게 지금 현재 야당으로서는 할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정치적 행위는 지금 다 하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지금 현재 정청래 당대표나 어제 민주당 연찬회를 통해 가지고 이걸 갖다가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잔재 검찰 세력들이 지금 현재 쉽게 말하면 들고 일어난 것이다 이렇게 하는 건데 그렇다면은 그러면은 지난번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구속 취소 결정을 했다 해서 직연 부정판사뿐만 아니라 또 당시 한국권을 갖다 포기한 그런 심우정 검찰총장에 대해서 특검 수사까지 받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직권 남용 부분에 대해서 이제 심우정 검찰총장도 아마 기소가 이루어지고 또 이제 재판 과정이 있어야 될 건데 이 부분도 역시 법조계 일각에서도 이거는 도의적 책임을 넘어가지고 형사 책임 가능성을 상당히 높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제기해야 할 검찰의 그런 이제 항소권을 갖다가 포기하는 그런 전형적인 공소권 이 남용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런 측면에서 이제 국가 행불권을 갖다 이임받은 검사가 직무를 방기한 그런 결과가 돼버린 거죠. 그럼 거기에 따른 형사적 위법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특히 검사는 공소권 이 정권을 가지고 있다는 측면에서 공소 유지를 담당해야 될 검찰이 공소를 갖다 스스로 항소를 포기함으로써 그 권한을 걷어 차버린 건데 아직까지 내년 정부조직법 개정이 돼가지고 검찰청이 해체되려면 1년 넘게 시간이 남아 있어요. 그럼 검찰의 기능이 그때까지는 이 검찰청법에 의해서 정상적으로 잘 작동이 이루어져야만이 대한민국의 형사 사법 체계가 잘 유지가 될 것인데 이게 이런 식으로 일찌감치 공소권을 포기해버리는 그런 항소를 포기해버리는 그런 결정을 갖다가 검찰총장 단독이 내린 게 아니라 그리고 용산과 법무부의 관계를 고려해가지고 검찰이 살기 위해서 그 어려운 결심을 했다. 이런 고백을 했잖아요. 그럼 거기에 따른 윗선이 어떤 그럼 법무부 정성호 장관선에서 이런 예압이 행사된 건지 안 그러면 용산 대통령실로부터 이 예압이 행사될 수 있는 그런 시작점이었는지 이 부분은 앞으로 국정조사를 포함한 모든 지금 현재 이런 조사 기능을 다 동원해서라도 명명백백하게 국민들에게 이걸 밝혀야 될 사안이죠. 예,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분명히 이번 사건에 대통령실과 법무부 장관의 외압이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의심을 하면서 지금 항의 규탄 대회를 열었는데 반면 민주당은 지금 워크숍을 열고 이재명 대통령과의 찰떡 공조를 강조하면서 또 국민의힘을 향해서는 친윤 정치검찰의 신호에 따라 분주히 움직이는 파블로프의 개 같다 이런 강한 비판도 내놓았습니다. 어떤 전략이라고 보세요? 그 개인 한 개별 의원의 이제 그 SNS 내용이고 당의 공식 입장은 아직 그렇게까지 나온 건 아닙니다. 당의 공식 입장에서는 어쨌든 현재 김병기 원내대표 표현에 따르면 검사들의 집단 반발에 대해서 굉장히 강하게 질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과거에도 이런 일이 빈번히 있었지만 그때마다 검찰이 또 이렇게 다 반발했느냐 그렇지는 않거든요. 앞서 김성태 의원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과 관련돼서 재항고를 포기했을 때도 그때도 심우정 총장이 그냥 결정을 했어요. 수사팀은 항고를 하자고 했는데 그때 뭐 그렇다고 무슨 비판이 있었거나 반발이 있지 않았어요. 그냥 조용히 넘어갔습니다. 과거에도 이런 일이 비일비재했는데 유독 이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흥분하고 하는 이유가 뭐냐. 그리고 두 번째는 어쨌든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민주당이 대장동과 관련된 사람들을 비호할 어떠한 이해관계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뭐 이 사건은 일정하게 규정돼 있는 것이 민간업자들이 과도하게 부동산과 관련돼서 부당하게 과도한 수익을 올렸다라는 네. 것을 좀 정의가 된 사건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 사건에 대해서 일부 성남 개발공사 당시 본부장이었던 유동규 씨를 포함한 몇몇 사람들이 그러한 부당한 불법 행위에 공조해서 막대한 이 차익을 남겼다 해서 이 재판이 진행됐고 형량이 구형된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구형된 형량을 보면 대체로 일부 인사 같은 경우는 형량보다 조금 낮게, 그러니까 형량이 검찰이 구형한 형량의 대략 한 70% 정도 수준에 육박하고요. 5명 중에 2명이 그렇죠. 구형량보다 낮게 네, 2명. 나왔고 3명이 높게 나왔죠. 그렇습니다. 2명만 유동규 씨를 포함한 2명만 한 1년 이상 더 나오게 됐죠. 그런 것을 감안하면 대체로 징역형에 있어서는 통상적으로 이 정도면 대검의 관련 규정 2분의 1 이상의 형량이 됐을 때에는 항소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결정의 재량권의 범위 내에서의 네. 결정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결정 자체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문제는 없어 보여요. 네. 그러니까 이게 아까 정성호 법무장관도 말씀하신 것처럼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은 지금 중단돼 있어요. 관련돼서 이 사건이 항소를 하지 않는다고 해서 이후에 만약 재판이 제기될 경우 이재명 대통령에게 썩 그렇게 유리하거나 어떻게 작용할 여지는 없습니다. 그건 그 사건대로 별도의 심리가 이루어질 뿐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뭐 마치 민주당이 대장동 사건을 비유한다든지 뭐 이 사람들과 뭐 또 우리가 정치로 이해관계는 전혀 없습니다. 검찰이 이 내용을 결정했고 사실 이 내용이 여당과 협의한 내용도 아니에요. 저희도 그냥 임박해서 뉴스를 통해서 대부분 다 알았던 내용이었기 때문에 이번 사건에 대해서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관계 판단이 중요하다. 이게 대검에서 스스로 대검 차장이 법무부나 또는 관련 수사팀의 의견, 중앙지검 등의 의견을 듣고 판단한 내용인지 아니면 그 과정에서 부당하게 누군가 정치적 압박을 했다든지 그런 것들이 나오는 것과 그렇지 않은 건 사실관계가 다른 거죠. 민주당이 대장동 일당을 비호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바로 이 점을 두고 같은 점을 두고 민주당에서는 그래서 대통령 재판과 상관이 없다. 국민의힘에서는 그래서 대통령을 비호하려고 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의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형량도 형량이지만 대장동 항소 포기로 제기된 또 하나의 문제 바로 추징금이죠. 7,800억 원을 추징해야 한다는 게 검찰 입장이지만 1심에서는 400억 원만 인정됐기 때문인데요. 어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민사소송을 통해 피해 금액을 구제받을 수 있다고 주장을 했는데 그 발언부터 들어보시죠. 네. 1심 재판부는 배임 혐의 피해자인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민사소송을 통해 피해를 회복하는 것이 곤란하다며 국가가 추징해야 한다고 적시했습니다. 대통령 재판 중단 등으로 관련 형사소송 결과가 모두 나온 뒤에 민사를 진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이유인데요. 또 민사소송에서는 소송을 낸 쪽이 피해 액수를 직접 증명해야 하는데 형사재판 항소심에서 배임액을 계산받을 기회가 사라진 만큼 민사재판에서 그 피해액 입증이 쉽지 않을 거란 의견도 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7천억 원대 국고 환수의 길이 막혔다는 건 가짜뉴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야 입장 들어보시죠. 대표적 가짜뉴스입니다. 정말 가짜뉴스입니다. 검찰이 그렇게 이야기했나요? 국민의힘에서 이야기하는 건데요. 이것은 국고로 들어가는 돈이 아닙니다. 피해자가 그러면 성남개발공사라고 합니다. 성남개발공사가 지금 민사소송을 하고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민사로 이것을 하게 될 수 있는 것이고요. 민사소송 과연 얼마나 걸리겠습니까? 그리고 형사에서 그 부분에 있어서 무죄가 났는데 민사소송 쉽겠습니까? 저는 그러나 모든 국민들이 정말 나서서 범죄자에게 이 돈이 그대로 머물게 할 수는 없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게 정의의 여신 DK가 한 말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대장동 일당이 8년 이하의 형을 살고 나오면 그 수천억 원의 추징금을 그냥 그대로 in my pocket 가질 수 있는 것이냐 이 부분이 가장 논란인 것 같은데 정성호 법무장관은 어제 이거 민사소송을 통해 받으면 된다. 형사재판으로 더 이상 추징할 수 없더라도 문제가 없다라고 주장을 했는데요. 이 부분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정성호 법무부 장관 입장에서는 법무부 장관으로서 너무 안이한 인식으로서 이렇게
검찰이 이제 항소를 포기한 부분에 대해서 그거는 너무나 당연한 판단을 한 것이다 이렇게 하고 지금 이제 검찰이 주장하는 또 그 내용은 민사 소송을 통해서 그 부분을 그러면은 개발 이익을 가지고 이 사람들 김만배 일당들이 그 다 엄청난 부당 이득을 취득했다면은 민사 소송으로 통해서 그걸 다 한소할 수 있을 것이다 이랬는데 사실상 행사 소송에서 행사에서 이미 무죄 처리된 걸 민사에서 어떤 법정이 그 민사에서 그걸 갖다 친절하게 그렇게 그걸 다시 추징할 금액을 갖다 이렇게 정확하게 정리해 주겠습니까? 그러니까 검찰은 이 국고로 환수해야 할 그런 대장동 일당의 부당이익 규모가 4,895억으로 추정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1심 재판부 같은 경우는 400여 정도 이걸로 이제 인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항소심에서 이 엄청난 차이를 가지고 다툼이 있는 거예요. 그 다툼이 있기 이전에 검찰은 이미 김만배 씨에게 이 추징 보증금만 하더라도 2천억 가까이 지금 추징 보증을 해놨어요. 근데 이걸 김만배 씨가 이제 1심 8년 사라고 이제 검찰이 항소를 포기했기 때문에 자기 수감 생활을 하면서 이 돈을 갖다 이제 본인이 사용해도 아무 이제 문제가 없어. 대들 검찰이 추징 보전한 이걸 이제 풀어줘야 될 그런 상황이 돼버렸어. 2천억마저도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1심 이제 재판 결과에서도 수뇌부 결정의 중간 관리자 역할을 갖다가 유동규 씨가 한 것이고 앞으로 재판 과정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역할이 뭐였는가? 이 대장동 일당들의 정언에 쏠릴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인데 이 항소 포기가 이루어짐으로써 대장동 일당들이 그럼 허리 말한 성남시의 수뇌부가 누구냐?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제 밝힐 이유가 없는 거죠. 왜? 앞으로 항소심에서 그런 구체적인 내용을 검찰에서 진술한 내용대로 밝히지 않더라도 법정에서 더 이상 뭐 허리 말한 형량이 높아질 이유도 없어. 네. 그렇기 때문에 더군다나 추징금도 더 이상 이제 뭐 검찰이 주장대로 법원이 더 이상 이걸 추징 결정을 더 내릴 수도 없어. 이런 결정을 왜 항소 포기를 했냐 이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만일 이런 결정이 이재명 대통령하고 관계없이 검찰에서 이건 한 것이다 그런데 이 대장동 재판의 앞으로 결과가 이재명 대통령 개별적으로 이 대장동 지금 현재 배임 사건이 있는 것이고 또 정진상 전 비서실장도 여기에 대한 또 판단이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다 면죄부를 받게 될 수 있는 그런 측면이 있는데 왜 이재명 대통령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그러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그 사건을 갖다가 왜 굳이 검찰 뭐 실무선부터 중앙지검장 또 검찰총장 권한 대행도 항소권은 너무나 당연한 거야. 그렇게 결재까지 진행된 내용을 갖다가 왜 법무부에서 이걸 갖다가 항소를 포기하게끔 압박을 그러니까 보통은 형사소송 결과를 토대로 민사소송을 해서 피해액을 산정을 하는데 이렇게 사실 형사소송 항소심에서 피해액을 산정할 수가 없게 됐기 때문에 민사소송으로 이 돈을 받아내는 건 쉽지 않을 것이다. 뭐 이런 분석이 나오는 겁니다. 뭐 불가능한 건 아니고 좀 더 복잡해진 건 사실이에요. 이제 그 성남도시공사가 이제 민사소송을 해서 피해액에 대해서 이제 얼마가 피해인지 또 산정을 해야 되니까 계산을 해서. 그러나 중요한 것은 지금 마치 그 국민의힘이나 일부 그 검사들이 얘기하는 것은 지금 남아 있는 돈이 추징하지 못한 돈이 당초보다 추징 못한 돈이 한 730억쯤 되는데요. 7,300억. 7,300억이 마치 다 추징될 것처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그 검찰이 구형을 했지만 그걸 입증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리고 충분하게 그 재판부를 설득하지 못했기 때문에 무죄가 나온 거 아니겠어요? 자, 그렇다면 그거에 대한 새로운 추가적인 증거 이런 게 없는 상태에서 어떻게 이게 그 7,300억이라는 돈이 추징될 거라는 전제하에서 마치 이걸 추징 못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실현되지 않은 이익을 실현된 것처럼 해서 얘기하는 거라고 하는 거죠. 그래도 검찰이 항소할 기회가 있어야 이제 또 새로운 재판에서 이 정도는 추징해야 된다라고 다시 한번 주장할 수 있는 거니까요. 그 기회를 그런 측면에서 거죠. 그러니까 저는 그 결정 메커니즘을 좀 봤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예컨대 수뇌부가 판단할 때에는 단순히 정치적 고려나 이런 판단이 아니라 이런 판단을 했을 거 아니겠어요. 그 사건 보고를 했을 때 이것은 현실적으로 우리가 2심 가서도 이기기 어렵다. 판결문을 보니 이런 판단들 했었는지 어땠는지 그런 내용들이 논의가 있었는지 저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래서 아까 노만석 대검차장이 왜 그런 판단에
근거가 뭐였냐라는 거예요. 그냥 막연하게 여기저기 물어보고 하는 게 아니라 사실 이렇게 중요한 결정 같은 경우는 판결문도 보면서 판결문의 내용 결과 이건 아무리 2심을 가도 우리가 추가적으로 우리가 이기기 어렵다라는 실익이 없다든지 이런 판단을 갖고 그 결정을 했다라는 뭔가 내용을 설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은 김성태 대표님하고 다른 자리에서 이미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거에 대해서는 왜 이런 결정을 했는지에 대해서 대검에서 명확하게 사실관계를 좀 밝혀줄 필요는 있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항소를 하던지 항소를 포기할 거면 포기한 이유를 명확히 하던지 그렇습니다.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그러니까 이제 주셨어요. 홍 대표님 말씀이 이제 이런 거예요. 1심 이제 재판부 입장에서 그러니까 김만배가 유동규한테 줄 그 480억의 뇌물 부분은 직접 아직까지 전달이 안 됐기 때문에 뇌물죄 부분은 무죄가 됐지만 그 대신 성남시로부터 개발 특혜 이익을 받아서 쉽게 말하면 배임 그러니까 성남개발공사 성남 시민에게 돌아갈 수 있는 그 개발 이익금을 갖다가 추징할 때 그게 이제 검찰 입장에서는 7천여억인데 실질적으로 이제 검찰이 구형 당시에서 내린 것은 4,895억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은 다툼을 이제 남겨둔 상태에서 1심 판결이 있은 거예요. 그걸 갖다 못하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도 이런 유사한 사례가 있는데 그때 신성남 전 검찰총장 같은 경우도 대검 차장 시절에 2001년도에 그때 정치권이 연루된 4살을 무마시킨 혐의로 그래가지고 기소가 돼가지고 2007년 대법원에서 직권 남용 혐의 유죄가 돼버렸어요. 신성남 전 검찰총장 같은 경우도 이번 사안이 그 전례를 반복할 수 있다는 건 즉 이 말이 검찰은 이렇게 하급 검사들의 권리 행사를 방해한 그런 직권 남용을 법무부에서 이루어졌다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지감독권을 가진 장관하고 그리고 총장대행 중앙지검장 이 사람들이 직권 남용 혐의에 대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알겠습니다. 이렇게 정치권의 공방이 치열해지고 있는 가운데 나경원 의원이 라디오 생방송 도중에 진행자에게 정성호 장관 대변인 같다며 불만을 드러내기도 해서 시선을 모았는데요. 화면으로 정리했습니다. 어제 정성호 장관이 이 검찰 수사의 문제점도 지적을 하면서 남욱 변호사를 위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저는 오늘 앵커분의 질문 자체도 정성호 장관 대변인 같으세요. 저는 사실 오늘 굉장히 실망스럽습니다. 질문하시는 게. 이 질문은요. 박주민 의원에게도 똑같이 했습니다. 똑같이 해서 여야 입장을 듣는 거예요. 이게 의견 참고냐 압박이냐를 놓고 계속 말들이 나오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의견 참조냐 압박이냐를 얘기하고 있다는데 지금 앵커님께서는 압박이라고 표현했다고 했습니까? 압박이라고 했습니까? 검찰총장 개인이. 그렇지는 않죠. 압박이란 말을 검찰총장이 하지는 않았습니다. 네. 않았는데 왜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까? 네, 제가 질문으로 말씀을 좀 드리고 얘기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조금 전에 제가 기다리다 보니까 법무부 장관 보좌관께서 나오셨더라고요. 이번 대장동 변호사 아닙니까? 대장동 변호사였던 사람이 대장동 사건에 대해서 줄줄줄줄 얘기하면서 저는 SBS 이렇게 부르시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섭외는 방송국의 고유 권한입니다. 네, 여야 의원들이 모두 대장동 항소 포기 사안을 두고 많이 격앙이 돼서 진행자들에게 오늘 유난히 화내는 모습이 포착이 돼서 저희가 한번 모아봤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저도 화를 내야 되나요? 두 분이 화를 안 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뭐 너무 과도하게 지금 너무 민감하니까 이제 뭐 여야 정치인들이 다 반응을 보이시는 것 같은데 어쨌든 이 내용은 국민들에게 자세히 설명해야 될 의무는 정치권이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어느 것이 옳고 그름은 결국 국민들께서 판단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런가 하면 한동훈 전 대표가 정성호 장관이 항소 포기 당일에 여의도에서 치맥 파티를 했다. 그 CCTV를 공개하라고 주장하던데요. 이 부분 어떻게 보셨어요? 그만큼 이제 지금 현재 법무부 입장에서는 전혀 검찰 지금 총장 권한 대행에게 예합을 행사한 적이 없다. 그런데 검찰총장 대행이 최종적으로 마지막 밤 자정 가까운 시간에 이걸 갖다가 포기한 결정을 했다. 그래서 이제 법원이 치맥집 이렇게 CCTV까지 우리가 확인을 해보니까 치맥 파티까지 했다는 것은 이거는 상당히
이재명 대통령실이나 지금 현재 정성호 법무부 장관 입장에서도 이 지금 대장동 1심 사건의 항소심 이 항소를 하느냐 마느냐 부분은 대단히 중요한 해난이었다는 걸 이걸 방증하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측면에서 한동훈 전 대표가 저 내용을 어떻게 확보했는지 모르겠지만은 저 내용이 사실이라면 사실상 정성호 법무부 장관 입장에서는 그건 예압 주체로서의 그런 의혹을 피해 나가기 상당히 어려운 문제죠. 예. 저거는 사실관계가 좀 다릅니다. 이제 설명을 좀 드리면 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그날 그 국회에 나왔어요. 예결위에서 질의응답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나와서 질의응답하고 자기 질의응답 시간이 끝나서 돌아가면서 자기 관계자들하고 맥주 한잔 하고 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대장동이 저 그 항소 안 했으니까 우리가 축하한다고 파티한 게 아니라 통상적으로 국회에서 그건 뭐 김성태 대표님 잘 아시잖아요. 정부 측 관계자들도 스트레스 받고 그날 그 저 질의응답 시간이 끝나고 나면 회의가 종료되면 잠시 이제 그 가는 길에 저녁도 되게 못했을 거예요. 간단하게 맥주 한잔하고 가는 거지. 저걸 마치 대장동이 그 항소가 안 됐기 때문에 신나서 축하 파티했다고 갖다 붙이려고는 아니에요. 예, 항소 포기 당일에 이럴 때 좋은 용어가 겸사겸사입니다. 겸사겸사. 정성호 장관이 치맥 파티를 한 것이 아니라 그냥 치킨과 함께 식사를 한 것이다라고 해명해 주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열린 국무회의에서 지난 12.3 비상계엄에 대해 형사처벌을 하는 특검 수사 외에 독자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는데요. 국무회의 발언 직접 들어보시죠. 내란에 관한 문제는 이제 특검에서 수사를 통해 형사처벌을 하고 있는 건데, 내란에 관한 책임은 이제 관여 정도에 따라서 이제 형사처벌을 할 사안도 있겠고, 또는 행정 책임을 물을 사안도 있고, 또는 인사상 문책이나 또는 뭐 인사 조치를 할 정도의 낮은 수준도 있기 때문에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예, 특검에 의존할 게 아니고 독자적으로 해드릴 것 같아요. 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내란 관련해서 특검 수사 외에 독자적으로 조사를 해야 한다 이렇게 강조했는데 올해 안에 어떤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올해가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네, 그럼 빨리 해서 신속하게 해야 되는 게 왜냐하면 이제 그 공무원들 인사 시즌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이제 조직 개편도 지금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신속하게 할 필요가 있죠. 우리가 장기화되는 것도 좋지 않고요. 근데 저는 이 대통령 말씀에 일정 정도 공감을 하는 게 그 실질적으로 가담한 정도가 확실히 법적 책임을 물을 정도면 특검이나 또는 뭐 그 검찰 수사를 통해서 이미 처벌 대상이 올라갔겠죠. 기소됐거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고 있을 텐데 어느 경우에 따라서는 그 법적 처벌 대상은 아니지만 상당히 실질적으로 그 역할을 했던 사람들도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그 가담 정도나 또는 그 여지에 따라서는 인사상의 불이익이나 또는 기타 행정 조치 등을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의미로서 해당 부처에 관련된 부처들의 그 내부적 조사를 한번 지시한 것 같습니다. 예, 대대적인 인사 이동이 이루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가 하면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 후 이거 별거 아니라고 말했다는 증언이 어제 나왔는데요. 송미령 장관의 목소리 들어보시죠. 들어오셔서 뭐 마실 걸 갖고 와라. 뭐 이런 이야기도 하셨고요. 이거 막상 해보면 별거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뭐 이런 유의 말씀도 하셨고, 그리고 일종의 업무 지시 같은 걸 하셨습니다. 기억나는 건 총리님께는 본인이 가셔야 할 일정들, 행사 이런 거를 총리님께 대신 가달라라는 말씀을 하셨던 것이 생각이 납니다. 그리고 각 부처에 그냥 뭐 몇 가지 지시들을 하셨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어제 송미령 장관이 눈물 짓는 모습도 포착이 됐는데 한덕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의 재판에서 비상계엄 선포 뒤에 윤 전 대통령이 계엄은 별거 아니다 이렇게 말했다는 구체적인 증언이 나온 겁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이게 뭐 어떤 걸 방증하는 걸까요? 이 부분은 그러니까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전적으로 자신의 그런 일방적인 판단과 그 오판에 의해서 이 12.3 비상계엄은 이루어진 것이고 여기에 이제 한덕수 총리 입장에서는 그 계엄을 만료하기 위해서 독대를 했지만은 대통령의 뜻을 꺾지 못한 것이고 그 이후에 이제 국무회의를 준비하는 그 과정 속에서 자신도 12명 중에 한 명이었는데 그걸 알았으면 자기는 그 자리에 가지 않았을 것이다. 이게 송미령 장관의 어제 이제
입장이에요. 결론은 저런 정언들의 내용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확고한 자신의 계엄 의지 이걸 갖다 이제 뭐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다른 사람에게 이제 책임을 전가하는 그런 부분은 대단히 곤란할 것이고 나름 한덕수 또 총리 같은 경우도 자기는 계엄을 저지하기 위해서 국무위원들과 함께 그날 대통령을 갖다 만류하고 뭐 그런 저지 노력을 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상당히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한덕수 전 총리 입장에서도 앞으로 이제 본인도 지금 이제 내란 관련 지금 재판에서 별로 좋지 않은 그런 증언을 한 것이죠. 예. 뭐 나름 뭐 본인 소식껏 했겠지만은 저는 뭐 그런 부분이 지금 이제 저분이 문제는 이제 이재명 정부의 이제 또 장관으로 연임까지 된 상태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본인도 거기에 같이 책임을 통감한다 이렇게 나가야지. 자신은 말 그런 걸 알았다면 그 자리에 안 왔을 거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뭐 진술을 해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뭐 아무리 이재명 정부에 같이 장관을 몸을 담고 있지만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같이 책임을 공감해야 될 그런 위치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예, 윤석열 정부에서 이재명 정부까지 이렇게 연임이 된 유일한 장관 송미령 장관이 이렇게 증언을 한 건데 어떻게 보셨어요? 당시 국무위원으로서 좀 책임을 전가하는 것 같다라고 비판을 해주셨는데 그 비상계엄 선포 후에 윤 전 대통령이 계엄 그거 별거 아니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실 것 좀 가져와라. 그 정황이 어떻게 해석이 되십니까? 저는 그 본인의 직무의 그 어떤 책임성, 중대성 그리고 그 비상계엄을 결정했을 그 당시의 상황에 대한 어떤 인식 이런 것들이 굉장히 안이했고 어쩌면 이런 공직을 맡아서는 안 될 사람이 맡았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뭐 요즘 와서 많이 얘기하는 게 이거 뭐 정말 대통령 선거의 비극이다 이런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뭐 셀럽 같은 경우가 돼가지고 그대로 검증 없이 뽑다 보니까 이런 일이 벌어졌다 이렇게 얘기하는 전문가들도 있는데요. 정치학자들 중에. 그러니까 결국은 본인이 대통령으로서 어떤 위치에 있어서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제가 몇 번 놀란 게 이 사건뿐만 아니라 얼마 전에 재판 과정에서도 그 곽정근 전 사령관과 그날 10월 1일 국군의 날 끝나고 폭탄 좀 마시면서 술 많이 만취했잖아요 라고 얘기하는 게 사실 대통령이라는 직위는 만취해서는 안 되는 자리입니다. 국가 비상사태 시에 대통령이 만취해서 정상적인 판단을 못한다는 것은 사실상 대통령이 유고 상태나 마찬가지예요. 그런 측면에서 그런 일이 벌어져서는 안 되는데 마치 그런 일이 일상적이었다는 듯이 너 당신 나랑 같이 술 마시면서 만취해서 무슨 얘기를 했는지 서로 모르잖아 이런 얘기를 서슴없이 하는 거며 비상계엄을 했는데 그 당시에 많이 아시겠지만 12월 달이 그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한테는 2달치 연말 대목 시즌이에요. 다 취소돼 가지고요. 장사 망치고 살림살이가 어려워진 분이 한둘이 아닙니다. 환율도 많이 올랐고요. 그런 국민적 피해를 일으켰던 사안에 대해서 이거 해보면 별거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 것은 자신의 결정 그리고 자신의 지위에 대한 전혀 공적 책임성을 인식하지 못한 대통령 아니었냐 이런 생각입니다. 예, 윤 전 대통령 관련 새로운 증언이 나와서 전해드렸습니다. 그런가 하면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종묘 앞에 고층 건물을 짓겠다는 서울시 계획에 정부가 제동을 걸고 있죠. 문체부 장관에 이어 어제는 김민석 국무총리가 종묘를 찾아 강하게 우려를 표했는데 오세훈 시장의 오늘 반응까지 이어서 들어보시죠. 종묘 바로 코앞에 고층 건물이 들어선다면은 이게 종묘에서 보는 그 눈을 가리고 숨을 막히게 하고 길을 누르게 하는 그런 결과가 되는 게 아닐까 하는 걱정이 듭니다. 최근에 김건희 씨가 이 종묘를 이렇게 마구 드나든 것 때문에 국민들께서 아마 모욕감을 느끼셨을 텐데 지금 또 이 논란으로 국민들의 걱정이 매우 크신 것 같습니다. 김민석 총리께서 뭐 숨이 턱 막힌다, 기가 눌린다, 뭐 눈이 답답할 거다 이런 감성적인 표현을 쓰시는데 그렇게 감성적으로 이야기할 게 아니라 과학적으로 얘기를 해야죠. 이게 김건희 씨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자꾸 감성을 자극하는 말씀을 하시면서 국민 감정을 자극하려고 하시는데 선동이지요. 네. 김민석 국무총리는 어제 서울시 발상은 국익을 해치는 근시안적 단견이다 이렇게 깎아내리면서 한강버스 추진 과정에서 무리를 빚었던 서울시가 이제 국민적 우려를 경청해야 한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그런데 김민석 총리가 오세훈 시장을 비판하는 이후
지방선거를 염두에 둔 것 아니야 이런 해석이 계속 나와요. 저는 오늘 아침에 깜짝 놀랐어요. 김민석 총리의 그 지위와 지금 현재 입장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나 문화체청장이 이제 종묘 문제라 가지고 서울시 세운 사구역 재개발 문제가 이렇게 충돌이 벌어지고 있으면 그걸 중재 조정해 가지고 즉 정부와 서울시가 강력단체 간에 이거 원만하게 처리해 가지고 그런 재개발도 이루어지고 또 종묘의 문화재청도 그 가치도 훼손되지 않는 그렇게 나가야 되는 게 맞는 건데 요즘 김민석 총리 이 사람이 요즘 아주 꽃놀이패를 쥐고 있어요. 그러니까 양수 겹장이죠.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내년 8월 뭐 지방선거 끝나고서 민주당 전당대회 당대표 생각도 있고 또 지금 이제 내년 6월 3일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장 생각도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저 판에 김민석 총리가 저런 입장을 가지고 끼어들 판이 아니에요. 근데 저 끼어드는 거거든요. 이게 바로 이제 정치적으로 총리가 흘러가면은 그렇지 않아도 이재명 대통령은 사법 리스크 때문에 이 당정이 검찰청을 해체하고 실질적으로 형사사법 체계가 이런 대혼란을 겪는 문제가 야기됐다. 그런 지금 국민적 큰 오해를 받고 있잖아요. 저항도 있고. 그런 측면에서 김민석 총리 입장에서도 본인이 아무리 정치적 지금 현재 꿈을 가지고 있다라도 저렇게 저 종묘 문제에 자신이 끼어드는 것은 대단히 부적절한 행위죠. 네. 국무총리와 서울시장 간의 충돌, 내년 지방선거를 둘러싼 전초전이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홍익표 의원님께서도 서울시장 출마설이 지금 나오고 있어서요. 하실 말씀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이미 SNS 통해서 분명히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건 좀 잘못된 거고요. 도시라는 것은 개발도 필요하지만 보존도 필요합니다. 특히 문화와 기억은 큰 도시의 정체성을 좌우한다고 그래요. 제가 깜짝 놀란 건 그 2000년 당시에 하버드 건축학과 학생들이 왔는데 서울의 나이가 몇 세쯤 되냐고 했더니 자기가 보기에 한 30세쯤 돼 보인다고 그러더라고요. 500년 도읍지라는 걸 믿기지 않는다. 그만큼 이제 서울이 개발 과정에서 그 과거의 기억들을 너무 많이 지워버린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오세훈 그 시장이 저 문제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을 가치를 어디에 두느냐라는 겁니다. 저도 물론 세운상가 지역의 낡은 지역을 재개발해야 되는 것 자체는 반대하지 않아요. 그걸 하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면 종묘의 문화적 가치를 지키면서 세운상가가 그 개발할 수 있는 그 일대를 개발할 수 있는 공동의 이해관계를 해야 되는데 그것을 지나치게 고층화해서 마치 고층 아파트 빌딩에 있는 사람들에게 종묘를 자기 앞마당처럼 내주는 경우는 있을 수 없죠.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 원점에서 오세훈 시장이 주민들과 함께 문화적 유산과 그다음에 서울시의 개발을 어떤 기준과 원칙을 갖고 해야 될지를 원점에서 공론하고 과정을 거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종묘 인근 세운상가 개발은 해야 하지만 서울시가 추진하는 고층 빌딩에 대해서는 좀 반대하는 입장까지 주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 말씀만 좀 붙이면요. 종묘부터 해가지고 남산 그러니까 경관이 이렇게 도시 경관이 그냥 확 튀면서 녹지가 조성된다면은 이거 외국인 관광객들이 오더라도 이렇게 남산에서부터 태계로 을지로 또 종로 이렇게 해서 종묘까지 쭉 이게 축이 연결이 되면서 이게 이제 정말 서울의 경쟁력과 함께 서울의 좀 전에 홍익표 대표님 말씀대로 500년 그냥 도읍지 서울이 서울의 한성 수도였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역사성도 살리면서 이렇게 발전된 서울의 모습이란 것은 이게 바로 외국인들이 그냥 꿈꾸는 서울 방문 가장 큰 기억과 인상이에요. 그걸 이렇게 지금 현재 정부하고 강력단체가 이렇게 세운 그 낡고 다 쓰러져가는 세운 사구역 개발 관련해가지고 이렇게 정치적으로 대립할 문제인가? 저는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프랑스가 아무리 개발이 필요하다고 해도 베르사유 궁전 옆에 고층의 그 빌딩을 옆에 세우지 않을 겁니다. 네, 종묘 인근 재개발을 둘러싼 여야 입장 차이까지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홍익표 전 민주당 원내대표, 김성태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